그러더니 오늘 이제 또 퇴원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여전히 김건희 한마디에 절절절절 주변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권성동 껍질 잠깐 좀 벗겨보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만났을까? 만났잖아. 어제 공개했잖아, 사진. 권성동 의원이 요구한 금전은 무려 4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은 너네들 형량 깎아줄게. 이렇게 놀라기는 조금 이른 게 오늘 더 큰 사건 따로 있습니다. 뭐 있어요? 네. 자, 김만배 누나가 19억을 주고 윤석열 아빠의 집을 사준 뒤 이후 김만배가 취득 경비 등을 포함해 자신의 누나에게 19억 5천여만 원을 준 것으로 안다. 와, 결국은 김만배가 사줬다. 네. 지금부터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채널 A 이 두 개를 덮기 위해서 고발 사주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이 고발 사주를 덮기 위해 대장동이 됐다고? 그렇죠. 와, 이거 너무 재밌다. 힘을 이용해 일생 자신의 죄를 덮는 삶을 살아온 김건희. 김건희의 인생 자체가 죄 짓고 힘을 이용해서 죄를 덮는 그런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김건희는 소환 날짜 당일에 전격적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죠. 아, 16일. 네. 그러더니 계속 아프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려댑니다. 그러더니 오늘 이제 또 퇴원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향후 특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보도를 보면서도 나는 또 믿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보도 나왔더라고. 근데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MBN을 통해서 김건희 측 입장이 또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 입장 한번 볼까요? 자, 아직 회복이 안 된 상태로 퇴원하는 것이다. 사저로 돌아가 치료를 진행하며 호전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특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진짜 뭐 성실히 방금 전에 뭐 받는다. 성실히, 이 사람은 성실히, 예. 남편은 당당히. 성실당당. 둘이서 나보다 잘 못하네. 나 아는 거 봐. 왜 이러고 있을 것 같아, 둘이. 아니 근데 요게 아침에 나온 보도는요. 그 성실히 응하겠다고 하면서 그 앞에 한마디가 있었어요. 정당한 법적 요구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은 제가 주목한 부분은 그거예요. 이게 오전 오후 말이 바뀌는데 비슷한 흐름이 있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특검이 정당하지 않다면은 그러면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하나 남겨놓은 겁니다. 네. 여전히 절차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는 뭐 아직은 응할 상태가 아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난 되풀이하는 거라고 봐. 이게 깔끔하게 나가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안 나오라고. 예, 그 말은 안 이건 나옵니다. 잘 읽어야 돼. 네.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입원했을 때 그런 얘기들 법조계에서 좀 신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요거 타이밍이 안 맞는다. 지금 입원해 버리면 막상 이 카드 쓸 수 있을 때 필요할 때 못 쓴다. 왜 그랬을까? 라고 하면서 해석이 김건희를 말리지를 못해서 주변에서 말리지를 못해 제어를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저는 이 상황도 연장선상에 보면 태어나서 지금은 어차피 쓸 카드도 없고 윤석열도 나간다고 하는데 특검 조사는 받으셔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설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김건희 측에서 변호인이 예를 들어서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누가 간다 그랬어 나 아프다 그래 나 여전히 못 나가 이러니까 부랴부랴 또 입장을 바꾼 거 아닌가. 여전히 김건희 한마디에 절절절절 주변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봐주면 안 되고요. 봐주면 정말 안 돼. 원칙대로 해야지. 네. 언제까지 김건희의 저 말장난에 국가기관이 놀아납니까? 네. 이거는 내가 볼 때 이명수가 체포하러 가. 이명수. 누님 이러면서 거기 트라우마를 이명수
드라마 있잖아. 이명수가 아니 가야 전화를 좀 해보셔도 괜찮아요. 아, 이명수 돼. 기자님. 이명수 드라마 있거든요. 네. 민중기 특검이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파견금 40명을 파견받았고 그중에 눈에 띄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냐면 한문혁 부장검사하고 인훈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개 의혹을 각각 수사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 파견이 돼 있고요. 최희만 부장검사는 대검 반부패부 이과장으로 건진법사 네. 고가 목걸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이거 수사했던 사람이고요. K만은 심우정의 최측근. K만.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 일주일째 떠들고 있거든. 와, 근데 뭐 어쨌든- 나의 이 정말 아니, 미약한 그러니까 영향력 너무 싫다 내 자신이. 팀장으로 그건 자기 갔으니까 그건 안 돼. 이제 잘 하겠지 기다려 봅시다. 우리가 잘못하면 자르더라도. 권성동 껍질 잠깐 좀 벗겨보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언론이 조금 더 열심히 받아 써야 될 것 같아요. 언론이 일단 어제 들었던 권성동의 녹취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이게 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이재명을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처음에 수사를 했단 말이야. 네. 뭐 나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걸 갑자기 대북 송금 사건으로 바꿔서 수사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수사하기가 어렵겠어. 그렇죠. 프레임 막 전환시키고 그러려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물밑에서의 과정이 또 하나가 나온 거야. 이번에. 알겠죠? 네. 자, 권성동의 녹취 함께 들어보시죠. 그런데 여하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네. 구체적으로 뭐 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예예.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진술할 요의가 있다 그러더래. 그 뭐 수사 협조하면 뭐 저희들도 도와줘야지 그런 취지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 회장하고 나하고 한번 좀 보죠 뭐 그러면. 아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죠. 달려가겠습니다. 한번 보고 예예. 뭐 사람 이름 뭐 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예예.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많은. 아 이거 알고 있습니다. 예. 뭘 이거 갖고 내가 떠들고 아이고. 나발이 할 필요는 없고. 예.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전화 한번 줄게요. 예. 예예.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예. 이거 빨리 마무리 짓자고.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어.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조모 씨가 바로 그 쌍방울의 김성태 측근이에요. 예, 그리고 배상윤 회장의 측근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막 굽신굽신하지. 네. 그리고 권성동은 막 거들먹거리지. 네. 빨리 좀 만나자 그러지. 그렇죠. 만났을까? 만났잖아. 어제 공개했잖아 사진. 만났어. 호텔 앞에서 만났잖아.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나온 그 녹취에 대한 부연 설명을 민주당의 서영석 의원이 아주 명쾌하게 했어요. 네. 어제 이제 매불쇼에서도 김광민 변호사가 얘기를 했지만 네. 민주당의 서영석 의원의 명쾌한 설명 한번 듣고 옵니다. 2024년 7월 8일 조모 씨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권성동 의원은 그런 걸 진술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수사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며 저희도 도와드려야죠. 라는 검찰의 의견을 전달하며 이미 검찰과 협의를 끝냈음을 밝혔습니다. 더욱이 이 통화에서 권성동 의원은 액수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라며 조모 씨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조모 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권성동 의원이 요구한 금전은 무려 4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은 너네들 형량 깎아줄게. 그러기 위해서는 돈 40억도 있어야 돼. 이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검찰이랑은 얘기했어. 얘기 끝냈다라는 얘기야. 만약에 그 서영석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거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고. 근데 이거를 권성동이가 받았어. 네. 반응을 했어요. 권성동이가 반응하면 언론은 쓰거든. 그렇죠. 나는 이제부터 좀 커질 거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권성동이가 페북에다가 글을 올려버렸습니다. 페북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뭐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권성동이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저 녹취와 관련해가지고 조모 씨가
자기한테 이제 접촉을 시도하면서 민주당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제보할 게 있다라고 했다는 거야. 민주당 관련한 게.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그 정치적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증거 없는 주장은 정치 공세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는 거야. 저렇게 해명을 했어요. 네. 해명이 돼야 안 돼, 솔직히. 전혀 안 되는. 전혀 안 되지. 네. 야, 민주당과 관련한 비위 사실을 권성동한테 제보하는 사람이 왜 굽신대요? 굽신될 이유 있나요? 그렇죠. 달려가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요거 굽신될 두번 이유 얘기했어. 없지. 이 설명 안 되지. 자, 그리고 또 저게 사실이라면 액수라는 단어가 설명이 안 돼. 뭐 40억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건 빼더라도 이 사이에 액수라는 단어가 들어갈 이유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요. 없잖아. 통화 내용에서. 그렇지. 해명이 안 되는 거를 해명을 하면서 고소를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액수라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단어를 특정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혹시라도 이걸 상대방이 녹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니까 저기서 당사자가 옆에 그 토랑하는 당사자가 바로 그 당사자인데 마치 제3의 인물이 얘기하는 것처럼 액수는 알고 있으니까 내가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굳이 지금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봐요. 아까 녹취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권성동이 내가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 아니라고 해. 만약에 민주당의 비위 사실이면 더 떠들고 다녀야지. 당장 기자회견하고 바로 모아가지고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야죠. 근데 자기 입단속을 자꾸 약속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 해명이. 나 얘기 안 하고 다닌 사람이다. 이상하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얘기 안 하고 다닌. 떳떳한 내용의 통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걸 들어봐도 떳떳한 내용을 둘이 주고받는 건 아닌 거야 분명히. 야, 이거 이제 권성동이가 받음으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커져야 되고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진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데 이게 결국에는 사건을 지금 조작하는 그런 정황들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없는 진술 받아내고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가 가지고 오고 간 것 같은 그런 전화 녹취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외에도 충분히 더 많은 증거들이 있을 걸로 의심을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이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그 진위를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횡행하면요, 소위 말하는 제가 늘 얘기하는 반정치가 검찰과 언론을 활용해가지고 정치꾼들이 맞아. 해먹는 건데 네. 전형적으로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자기 검찰 라인들 동원해가지고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끝까지 이건 좀 밝혀야 됩니다. 아니, 근데 너무 충격적인 충격적인 게 거죠. 너무 정말 사건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러니까 야당 대표 당시의 야당 대표를 어떻게든지 맞아요. 감옥에 보내는 방법으로 맞아요.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 진짜 거고 무서운 음해 사건이 사건이야. 음해 사건. 그 와중에 돈까지 챙기려고 했다는 게 무서운 사건이야. 이게 도대체 나는 이 세계가 여기 나온 게 의혹이 제기된 게 사실이면 대한민국의 그 흑역사의 가장 큰 단편 네. 그동안의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의 진실은 뭐였을까 다 뒤집어 봐야 되는 거예요. 아하, 이거 그렇게 진짜. 놀라기는 조금 이른 게 오늘 더 큰 사건 따로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2년 대선은 대장동 대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건설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준 파렴치한의 끝 범죄자, 정말 나쁜 자 이재명. 그래서 0.73%포인트 차로 윤석열이 당선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죠? 맞아요. 다 동의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대장동 사업을 들여다볼수록 정말 영화처럼 윤석열 이름이 계속 떠올랐어. 오히려.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야. 그러던 중 윤석열의 아버지 집이 팔리지 않아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아버지가. 왜냐? 윤석열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편안한 아파트에서 살고자 했어. 근데 이 단독주택이 안 팔리네. 네.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거야. 이거 안 팔리니까.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그 집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의 누나가 매입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야. 아, 맞다. 야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하필 또 하필이면 김만배 누나가 야 이거 진짜 영화 같지 않아요? 그 많고 많은 집 중에 윤석열 아빠의 집을 사준 거야. 안 팔리는 집을. 안 팔리는 집을. 이거 진짜 너무 영화 같아갖고 난리가 났었단 말이야 그게. 그런데 불구하고 그때 분위기는 윤석열이니까 이게 뭐 언론에서 막 아주 심각하게 다루지도 않고 또 이거를 윤석열이 대선 기간에 나와서 해명을 합니다. 이 관련해서 뭐라고 해명했는지 그 영상 일단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사간 사람이 누군지도 우리는 모르고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기 때문에 중개료도 다 지급했고 뭐 김만배 씨의 뭐 누나라고 그래서 어제 처음 알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 그러면은 수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수사할게. 또 맞춤형 아니냐 우리가. 뭐 너가 그랬잖아. 탄핵하려면 하라고 하세요. 했잖아 우리가. 이제 수사하라고 하니 수사하겠습니다. 네. 야, 근데 어제 뉴스버스가 엄청나게 중요한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관련해서 김태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기자입니다. 네. 참고로 우리 김태현 기자는 뉴스버스 출신입니다. 네. 네. 지금은 뉴스 토마토에 있습니다. 뉴스 토마토에 있어요? 예. 오. 그쪽 이렇게 다 돌고 도네. 뉴스 시드를 찾아서. 네. 자, 어제 뉴스버스가 어떤 대단한 보도를 했느냐. 김만배의 측근이 증언을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는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만배 누나가 19억을 주고 윤석열 아빠의 집을 사준 뒤 이후 김만배가 취득 경비 등을 포함해 자신의 누나에게 19억 5천여만 원을 준 것으로 안다. 와, 누나- 결국은 김만배가 사줬다. 네. 지금부터는 김태현 기자가 이것도 전문가거든요, 이분이. 예. 네.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건을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 먼저 이제 윤석열 씨의 부친 집을 산 것이 김만배 씨의 그 대장동 범죄 자금이었는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김만배 씨를 모른다고 한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 샀는지 모른다고 얘기한 윤석열 씨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해명이었는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보면 되는데, 네. 먼저 이제 윤석열 씨의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옛자택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샀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보도 전에 2023년도 5월에도 보도를 했었어요. 네. 그 내용을. 근데 그때도 그 김만배 씨와 누나 두 사람을 다 아는 측근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김 씨의 누나가 대출금에 아니, 김 씨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김만배- 이름을 다 네. 해주세요. 그러니까 김명옥 씨, 김만배 씨의 누나가 김만배 씨 누나가 김명옥 씨입니다. 김만배 씨의 누나가 대출금의 일부를 이제 자금을 보태서 윤석열 씨 부친 집을 샀는데 사전에 김만배 씨와 협의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그때 측근이 했던 얘기예요. 그게 2023년에 나왔었어요. 2023년 5월에 이미 보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만배 씨의 누나가 2019년 4월에 이제 윤석열 씨 부친 집을 매입할 때 계약금을 포함해서 몇 차례 나눠서 자금을 댑니다. 근데 2019년 7월 2일에 잔금 7억 원을 치르던 날에 매입한 집을 담보로 모두 13억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걸 산 사람은 등기상 소유자로 김만배 씨 누나가 돼 있어요. 네네네. 근데 검찰이 2023년 2월에 김만배 씨 누나가 소유한 윤석열 씨 부친의 집을 몰수 보존합니다. 갑자기 몰수 보존이라고 하면은 부정한 돈으로 샀다고 했을 때 샀다고 판단이 들면 이거를 처분하지 못하게끔 검찰이 조치를 취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김만배 씨 누나 이름으로 돼 있는데 이 집은 2025년 6월 현재까지도 여전히 몰수 보존 상태예요. 현재까지. 근데 김만배 씨 누나의 소유인 집을 검찰이 몰수 보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취재했던 게 뭐냐면 그 측근이 했던 얘기입니다. 김만배 씨의 누나가 잔금을 치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택 매입 대금 등 소요된 자금까지 더해서 약 20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을 김만배 씨가 누나한테 건넸다라는 점을 이 측근이 저희한테 얘기를 합니다. 와. 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소유자는 김만배 씨의 누나였지만 실제 윤석열 씨 부친 집을 사는 자금은 김만배 씨의 대장동 범죄 자금일 수도 있다라고 검찰은 봤던 거죠. 검찰이 그렇게 여기서 제일 나쁜 놈들은 검찰이야. 그동안 입딱 다물고 있었고. 네. 와, 진짜 몰수보도 아까 그 얼린 호수 좀 빌려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씨 측의 아까 해명을 저희가 봤지만 윤석열 씨 측은 그 당시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3명 정도 소개를 받았었고 그 가운데 이제 한 명인 김만배 씨와 김만배 씨의 누나와 거래했다는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김만배 씨와 전혀 관련성이 없고 우연찮게 로또의 확률로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본인 이제 부친의 집을 사게 됐다. 이게 너무 그냥 우연이다. 말이 되냐? 에휴, 김태현 저걸 믿고 앉았어. 저희는 안 믿어서 기사를 썼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홍준표 대선 그 후보가 대구시장일 때 윤석열 씨랑 대선 경선 과정에서 말이 되냐? 로또만큼 당첨되기 어려운 우연의 일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홍준표가 네, 그 시기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를 했었고 홍준표가 자기랑 싸우는 상대에 대해서는 항상 진실만 얘기해요. 정론 집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그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이 이거는 이제 야당에서도 더 이상 의혹 제기가 끝났는데 왜 자꾸 이걸 갖고 물고 뜯냐라고 이제 반박을 했었어요. 법사 유출. 한동훈이가 이제 윤석열 편들어줬어. 그렇죠. 아이고 참. 근데 지금도 지금 반윤처럼 행동하는 거 내가 꼴 살았다고 얘기했지. 한 몸.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했던 보도를 바탕으로 오늘 뉴스버스의 보도를 다시 보면 2019년에 이제 윤석열 씨의 부친 집이라는 것을 김만배 씨가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왜냐하면 윤석열 씨의 여동생과 아는 사이인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씨의 여동생으로부터 부친 집이 잘 안 팔린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를 김만배 씨한테 전달을 하니까 김만배 씨가 내가 사줘야겠네라고 했다는 거. 나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자 보세요. 윤석열에게는 여동생이 있나 봐. 나는 몰랐는데. 저도. 윤석열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누나가 있어요. 둘이 친해. 이게 이상한 거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친해? 그러니까. 둘이 친한 거야. 그래서 이 윤석열의 여동생이 김만배 누나한테 아유 우리 아버지 집이 안 팔려서 큰일 났어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한테 얘기를 해서 김만배가 사줬다는 거야. 만배야 내가 얘기 들으니까 거기 안 팔린다더라. 아이고 누나 내가 당장 살게. 지금 윤석열이 검찰총장 된대. 그럼 내가 걔한테 한번 얘기해가지고 걔라고 하지 마. 그래? 엄마라고 불러.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윤석열 여동생하고 김만배 누나가 친해? 대한민국 이 많은 사람 중에 나 이 본질로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 보수 언론의 그 기사를 보면 김만배 씨의 누나랑 윤석열 씨의 동생이 공인중개에서 그 부동산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당시 보수 언론 보도를 보면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서로 모르는 것처럼 와갖고 만나갖고 뭐 거래를 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안 팔리는 집에서 안 팔리는 이거는 진짜 얼린 옷을 꺼내서 진짜 잘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진짜 얼린 옷을 꺼내야 돼 이거 진짜. 그 보도를 보면 다 가져가. 근데 그 보도를 보면 김만배 씨의 누나가 집을 한 40개를 봤는데 그 중에 이걸 딱 하나 골라가지고 샀다는. 제일 안 팔리는 집을 제일 안 팔리는 집을 샀다는 그런 거예요.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요. 근데 실제로 근데 집이 팔리고 윤석열의 아버지는 아파트로 이사 갑니다. 예, 실제로. 근데 그 동네에서 이미 그 집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이제 소문이 이미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누나가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당시에 김만배 씨가 그 한 경제지에서 법조 출입하던 그 검찰 법원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였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기사에서 봤던 김만배 씨를 알고 있는 그 측근은 부친의 집이기 때문에 윤석열 씨도 당연히 금방 알게 됐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김만배 씨의 누나가 이 연희동 주택을 매입한 그 시기에 윤석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던 상황이었고 시기가 또 그리고 2019년 6월 17일에 검찰총장에 공식 내정이 되는데요. 김만배 씨 측이 이 집을 산 게 언제냐면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7월 2일. 네. 그러니까 6월 17일에 검찰총장이 공식 내정이 되고 7월 2일에 이 집을 삽니다. 그러니까 안 팔리던 집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이 집을 사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호의적인 거래를 하게 됐다는 거죠. 안 팔리는 집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화 같은 이야기야. 대장동은 이재명 범죄자로 선거 캠페인을 했었는데 윤석열이 범인은 윤석열 아닌가? 야, 이런 영화가 있냐? 아니 나는 진짜 이렇게 영화 같은 이야기가 있나 싶어요. 프레임은 와. 이재명 대통령이 김만배에게 특혜를 줬다의 프레임인데 네. 뒤에서 김만배의 누나는 윤석열의 집을 사주고 네. 김만배가 돈을 댔다는 의혹. 더 웃긴 이야기는 검찰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 그거를 볼 수 그런데도 없어. 불구하고 검찰은 아직도 이재명을 대장동 범죄자로 보고 지금 수사가 지금 대통령이 돼서 그게 중단이 된 거지. 그렇죠. 그 기소됐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와. 제가 오늘 그 이진동 대표한테 뉴스버스 홍보를 좀 하고 오라고 해서 얘기하는 네, 건데 뉴스버스. 뉴스버스가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하고 나니까 네. 그거를 뒤집으려고 대장동이 나온 거예요. 시기상으로. 그러니까 고발 사주 사건을 덮기 위해서 대장동이 나온 거예요. 잠깐, 야 이거 재밌다. 네. 내가 지금 계속 그 동안에 얘기했잖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채널 A 이 두 개를 덮기 위해서 고발 사주가 된 겁니다. 네. 근데 이 고발 사주를 덮기 위해 대장동이 됐다고. 그렇죠.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시기상으로 그렇게 떨어집니다. 막열리네 캐비넷이 이럴 때 쓰는 거구만.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보도를 하고 나서 갑자기 대장동 보도가 처음에 첫 보도는 굉장히 이제 근거가 좀 부족한 보도였거든요. 근데 그 보도가 나온 걸 보고 야 이거 고발 사주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거 나온 거다라고 저희가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안 들리죠. 왜냐하면 윤석열 씨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몸담았던 뉴스버스를 대상으로 마이너 언론이다. 맞아요. 제보를 하려면 뭐 큰 데로 가야지, 네, 메이저 맞아요. 가야지.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에 대한 그 이제 연장선상으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윤석열 씨의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보도했던 뉴스버스를 또 압수수색을 하는 맞아. 걸로 저희는 봤거든요. 네. 그래서 요 이제 그 김만배 씨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마지막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 윤석열 씨가 2021년 대선 나서기 전에 김만배 씨가 사준 것을 파악하고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사준 거를 이제 윤석열 씨 파악하고도 대선 과정에서 우연히 거래라고 주장을 했으면 이건 허위사실 그렇죠. 주장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 돈으로 이 구입 그 김만배 씨가 구입한 그 돈으로 뭐 물론 누나의 이름이지만 그 돈으로 그 윤석열 씨의 부친은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아파트로.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김만배 씨의 그 대장동 불법 수익금으로 이 아파트로 이사간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모양새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이 16개인데 네. 여기 이제 윤석열 또는 김건희가 20대 대선 전후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건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건이 그러면 고발이 안 됐었냐? 고발이 됐었습니다. 언제 고발이 됐었냐? 2021년도에 요게 그 처음에 보도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는 보도한 거지만 2021년도에 이 의혹이 제기가 되자마자 2022년도 2021년도 아무튼 그때 그 되자마자 그 사생의 이제 김만배 대표가 네네 바로 매부쇼에 나오셨습니다. 예, 바로 고발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씨 부친의 집을 사준 것은 김만배 씨가 뇌물을 준 것 아니냐 이 의혹 하나 그리고 윤석열 씨의 해명이 허위 해명이었던 것 아니냐 이 두 가지가 다 고발이 됐었는데 진작에 요게 이제 공수처로 갔다가 검찰로 이첩이 됩니다. 그리고 각하가 돼요. 근데 근데 그 시기에 검사장이 그때 친윤으로 불렸던 송경호 검사장이었고 송경호가 나오는군요. 그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이유로 기소가 됩니다. 그걸로 대선에 이렇게 떠들썩했다는 게 정말 세상이 얼마나 썩었다는 겁니까? 근데 아직도 여기 그 댓글에 그 또지라고 하는 분이 아이고 소설들 쓰고 앉았네 이렇게 하시는데 맞습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지어낸 얘기 하나라도 하잖아요. 우리는 바로 고발당해요. 바로 고발당한다니까. 오윤회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로 고소하잖아요. 저희는 지어내면 바로 고소고발당합니다. 월요일 날 조사받는데. 예.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팩트 나온 그렇습니다. 팩트잖아요. 네.
팩트 설명하라고 저를 부르신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야, 이게 진짜 영화 같다, 영화 법률적으로는 같아.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당시 이제 검찰총장, 뭐 중앙지검장 시절의 얘기들이고 사실은 윤석열과 김만배를 놓고 윤석열의 아버지와 여동생 그리고 김만배의 누나 이렇게 지금 사실상 뭐 네. 아바타식으로 뭐 했다 이런 취지인데 네.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 뇌물죄 여부도 이거는 좀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김만배가 안 팔리는 집을 사줬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 이익에 대해서는 뇌물로 볼 뇌물로 볼 가능성도 여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반드시 이번에 좀 수사가 특검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아주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잘 알던 어떤 형이 엄청 이런 정치 시사에 관심 많고 본인은 그리고 우리나라 제일 똑똑한 줄 알아. 네. 근데 이제 지난 대선에 대장동에 그 형이 화가 많이 나 있어서 네. 이재명을 뭐 매일 씹는 글을 올리더라고 페북에. 아,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들여다볼수록 윤석열이 막 튀어나왔잖아. 오히려, 그쵸. 부산저축은행이라든지 뭐 계속 튀어나왔잖아. 그거를 또 그렇게 조롱하면서 정신 이상자들이라고 막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 아, 그 보도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저 정신 이상자 됐던 건가요? 아니 그 진짜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나름 지식인이라고 하는 척하는 사람들. 그 건으로 저희는 이제 압수수색도 당하고 제가 이제 그 검사들 수사관들 앞에서 방송까지 했던 그 희한한 경험도 있었는데 그때 그 팩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부실 수사를 했다는 점은 저희가 의혹 제기를 했지만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졌던 적은 없어요. 네. 검찰도 그 부실 수사가 없었다고 주장만 하고 있지 실제로 수사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은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 제기는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네. 제가 조특검하고는 잘 알죠. 예. 검사를 같이 임관했고 또 같이 근무도 해봤는데 이분의 특성이 매우 기민합니다. 영역에 기민성이 있어요. 빨리 하죠. 근데 그걸 그대로 드러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결정하는 것 빨리빨리 같아. 해요. 예. 윤석열도 조특검이 그렇다는 걸 알고 지금 대응하는 거잖아요. 알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하로 보내줘.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당하게 가겠다 그러다가 바로 1시간 늦춰줘. 예. 1시간 늦춰달라는 거 왜 그러는 거죠? 늘 지각해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내란 수계에 그나마 그 마지막 자존감 같아요. 신경질 그렇죠. 건드리면 네가 하는 대로 다 가지 하진 않겠다. 나 대통령이었어. 예. 1시간 늦춰줘. 늦춰줘. 괜히 신경전이죠. 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 지하로 들어갈 거야. 그냥 해보는 거고. 그것도 그죠? 이거 그 저쪽에서 보니까 인권 보호 규칙을 변호사가 내세웠는데 네. 인권 보호 규칙에도 지하로 보내는 규정은 없어요.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1시간을 좀 이렇게 버는 의미도 있는 것 같은 것이 나중에 이제 6시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심야 조사 뭐 이런 운운할 안 때 받으려고? 이제 그만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이제 1시간 더 또 번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네. 가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당하게 가겠다고 했다가 네. 그게 기각되니까 다시 또 네. 1시간 늦게 간다 그렇죠. 뭐 지하로 해달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조은석 특검은 제가 평상시 조은석 특검의 성격을 봐서는 그 다음은 아마 구속영장 청구할 겁니다. 이런 거 안 받아주고. 이런 거 체포영장은 이제 물건 조사했으니까 체포영장 의미가 없잖아요. 네. 아마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세게 나오면 더 세게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죠.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죠. 잘 걸렸네요. 그 점에 있어서는. 근데 그게 출석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에 13조에 대국민 공보 맞아.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권보호서 그렇죠. 규칙이라든가 뭐 형사사건 공개 관련 규정은 법무부령이고 법무부령은 특검이 적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법률 위반하기 때문에 윤석열 측 주장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주장인데 그러니까 박지영 특검보가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기선 싸움을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윤석열 쪽에서는 측이 정신을 못 차린 거죠. 네, 그러니까 법률 규정을 지금 자기들이 무시하고 그 특권을 주장을 하는 거죠. 개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이제 굉장히 강경하게 그동안 하다가 이게 성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그때 집행도 됐고 했는데 이번에 바로 체포영장 청구를 하니까 바로 의견서를 넣었을 거예요. 우리 나갈 테니까 영장 기각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마 판사가 법원에서 그거를 받아줬는데. 네, 그렇죠. 그걸 기각했는데 그러자 바로 또 기가 살아가지고 1시간 늦춘다 뭐 지하로 들어간다 뭐 몇 가지 조건을 막 던진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렇게 출석하겠다고 해서
영장이 이제 일단 기각됐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기세가 조금 꺾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버티다가 잘못하면 진짜 영장 발부되면 외길이거든요. 그럼 바로 또 구속영장까지 가는 분위기가. 그러나 이제 또 다시 한번 버텨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기싸움에서 이미 조금 밀리는 느낌이죠. 한 가지 좀 제가 법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끌려다니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건은 사건의 이첩이 아니고 특검이 인계받은 거거든요. 그럼 이전에 경찰 특수단에서의 출석 요구와 출석 불응이 그대로 특검이 그 사건을 인계받은 거기 때문에 유효하거든요. 카운팅 3번 됐어야 되는 건데. 카운팅이 3번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영장이 나와야 되는 나왔어야 사건인데 되는 건데. 중앙지법 판사가 윤석열 측 주장 출석 요구를 안 했다 특검이 그것만 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지법이 직위원화 돼가지고 법원 판사들이 이렇게 윤석열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경고를 좀 드려요. 내란 특검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한번 명분을 쌓았으니까 이번에는 그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든 아니면 구속영장으로 바로. 아 그래요? 스타일상? 네. 근데 제 추측이 100% 맞을 거예요. 그다음에 바로 구속영장 청구할 거. 사실 근데 이번 체포영장은 이제 기각이 됐어도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장이 청구된 걸 아니까 바로 우리 출석하겠습니다 해서 기각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특검이 지금 기간이 한정된 수사 끌려다닐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특검에서부터 1차, 2차, 3차 소환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바로 이 소환 일자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얻은 시간적인 실익이죠. 그렇죠. 영장이 나오면은 체포해서 좋고 안 나와도 그렇죠. 윤석열에게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영장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건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우리 박은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피고인 측, 피기자 측에서 왜 특검에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오라고 안 했는데 그게 절차적 흠결이 있냐는 그 억지 주장이죠. 그들이 인계했기 때문에 8번 출석 불응했잖아요. 경찰 3번, 검찰 3번, 검찰 2번, 공수처 3번, 경찰 3번. 그거 다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저 다 세우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비공개라는 것도 규정이 없고 방금 말씀하셨던 특검 그 13조 보면은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정을.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공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출석은 수사 과정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출석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렇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출석 과정에서 그 기자들을 접촉해야 국민들에게 알려지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걸 피하고 싶어가지고 지하로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가 봐요. 1시간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1시간. 기세 싸움이에요. 그냥 기세 싸움? 양부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야 기세 늦춰줘. 싸움입니다. 네. 그래 그럼 늦춰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요구에 딸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예. 그런 기술이군요. 말하자면 일종의. 한번 해보는 거요. 지금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케이. 일찍 일어날 자신이 없는 거 아닐까요? 일찍 일어날 자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너무 잘 윤석열을 아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자, 그 지금 초반전에서는 특검 분위기를 잘 잡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하도 직위원 재판만 보다가 특검이 이러니까 아주 속 시원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오래 봐줄 생각도 없는 거예요. 예. 구속영장이 조만간 들어갈 것이다. 다음 단계로. 저는 28일 날 조사하고 나면은 그날 영장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기록상 수사 기록상 기소되지 않은 범죄 사실이 있을 거거든요. 제가 뭐 생각하기에도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직권남용이라든가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합쳐서 아마도 영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8일이면 내일인데. 이번에 내란 특검의 특성은 조은석 특검은 지금 속도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추가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소를 바로 해가지고 그걸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렇게 바로 체포영장 청구해서 바로 나올 수 있게 하고 이제 그런 속도감이 굉장히 있는 특검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하더라도 조금 뭐 전 슬라이스라고 좀 표현하는데 조금씩 나누어서 기소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재판을 지금 6개월 내에 끝낼 수 없도록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기소를 해서 영장을 또 받으면 또 6개월밖에 시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직위원 재판은 지금 한 달에 2번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속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우리 예. 김기표 의원님 법사위원이죠. 네. 법사위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직위원 판사를 빨리 재판을 그만두도록 하고 맞습니다. 집중 심리를 해서 네. 일주일에 서너번씩 재판해가지고 빨리 끝내드려야죠. 법사위원장 뽑히면 바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박은영 의원도 법사위원 하시네. 죄송합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근데 뭐 하고 있는 거 법사위원? 우선은 이제 특검이 열받아 죽겠는데 빨리 직위원을 맞습니다. 네, 끌어내리고. 잘 알겠습니다. 네. 대법원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진 가지고 갖고 뭐 지금 술을 먹었다는 거 안 먹었다는 건데 그 빨리 촉구를 하셔서 네네.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도 결정을 내도록 우리 법사위원님들이 직위원 재판을 그만두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법사위원 아니라고 막.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위는 잘하고 있어요. 법사위에서 촉구를 할 생각입니다만 어찌됐든 직위원 재판부가 그렇게 재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게 좀 쪼개서 기소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경찰에서 출석 요구한 거 가지고 조사해서 기소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 일단 내란 특검은 초반 속도가 아주 좋다는 평이고, 그리고 김용현은 이제 구속 연장시키는데 성공했고 임무를 다 했고 많은 사람이 그래서 안심했고, 특히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노상원이에요. 그렇죠. 노상원 추가 기소했는데 노상원은 이 재판 전체를 비공개해 가지고 그리고 기자도 못 들어가게 해서, 그리고 참고인 변호인도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건 예. 재판이 굉장히 불안해요. 사실 직위원 재판부가 제대로 과연 하고 있을지. 공개 재판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고, 그래서 직위원을 빨리 끌어내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제대로 단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그것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 노상원 추가 기소는 어떻게 이루어질 거? 이제 어제 김형수 특검보가 그 노상원에 대해서 추가 기소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기록상 노상원 수첩에는 외환과 관련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 외환. 그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기록상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 기소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달리 또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특수본에서 알선수재로 또 추가 기소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가 노상원에 대해서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추가로 구속하려고 한다면 그 알선 수재의 추가 범죄 사실에 대해서 바로 구속하면 되거든요. 원래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직위원 판사를 믿지 못하니까 그 알선 수재로 추가 구속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또 추가로 기소해서 다른 재판부, 예를 들면 뭐 한성진 재판부가 이번에 김용현 구속하듯이 그렇게 추가 기소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노상원 나오는 거는 일반인들한테 공포거든요. 그렇죠. 노상원 범죄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김용현이가 경호처에다가 그 노상원한테 비화폰을 주려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비화폰을 받아서 노상원에게 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유기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이게 지금 영장이 발부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다면은 노상원이도 이건 유기한 공무집행 방해 잘하면 공범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죄로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노상원에도 이러한 범죄로 영장을 청구하면은 한상진 부장이 다시 내주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무슨 건으로 지금 다시 추가 기소는 했거든요. 특검에서. 그래서 다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김용현이가 이번에 구속된 게 그 비화폰을 노상원에게 자격 없는 민간인 노상원에게 주려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비화폰을 받아다가 노상원을 줬. 이게 범죄 사실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노상원이도 공범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럼 그걸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는가? 네, 충분히 가능하고 네. 그리고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하고 같이 모의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간에도 직접 가고 그런 부분들이 노상원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범죄 사실로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특히 수첩에 적힌 여러 가지 끔찍한 무시무시한 내용들, 이게 수사가 어떻게 돼서 얼마나 입증이 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그 노상원 수첩에 보면은 많은 정치인들 수거해서 연평도에도 빠친다. 그다음에 영연백을 해서 처리를 한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화학물질로 죽인다는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살인 이제 예비 음모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 또 하나는
NLL상에서 북한 도발을 유도한다. 그렇죠. 이런 것에 이적죄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기소가 아직 안 됐죠. 안 되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수사가 돼야 되는데 아마 현 경찰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은 수사가 아직 안 됐을 겁니다. 특검이 아마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조사해서 7월 9일 이전에 못 나가기에는 무리니까 이것은 김용현에게 적용된 그 사실 김용현의 영장이 발부된 게 유기형 공방이지 않습니까? 비합법 문제.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걸로 한번 영장을 청구해본 것도. 근데 일단 입증 가능한 거 그렇죠. 묶어두고. 박은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5월 16일 날 실제로 노상원에 대해서 알선 수재로 기소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영수 특검보가 얘기는 했지만 추가 기소를 하지 않더라도 노상원은 7월 9일인가요? 그때 기간 연장해서 6개월을 더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알선 수재로 구속하면 돼요. 직위원 6개월을 더 재판부가. 할 수가 있어요. 직위원 재판부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직위원 재판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직위원을 내쫓고 판사를 바꾼 뒤에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 이제 이거 청구가 아닌 거죠. 이런 것은 발부 요청이죠. 이미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으니까 직접 구속해달라는 게 청구가 아니라 요청 발부를 하죠. 이걸 해야 되죠 지금. 그러니까 구속 재판 피고인에 대해서 늘상 하던 거예요. 구속 그 피고인 이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 추가 범죄 사실로 구속해달라. 사실은 원래 이런 사안이 있으면 직위원 재판부가 당연히 이제 구속 기간을 연장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법조인들의 상식인데 워낙 직위원 재판부가 이상하게 하니까 지금 그거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풀어줄 거라고 걱정을 하는 생각하죠. 이제 거거든요. 거꾸로. 그런데 윤석열도 풀어줬는데 뭐 풀어줄 겁니다. 직위원은. 그러니까요. 그렇게 우려되니까 지금 그렇죠. 특검이 나서가지고 못 풀어주게 예. 다른 장치를 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이 아마도 직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해야 되고 또 그 윤석열 구속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의 직위원이 수사 대상입니다. 그 사건이 이첩이 됐거든요. 특검에서 아마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도 수사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위원 판사도 지금 맞아 고발됐죠. 그렇죠. 그 고발 사건이 특검으로 아, 이제 이첩됐습니다. 야, 예, 이거. 심우정과 같이 됐죠. 다 살펴봐야죠. 이제 그러니까. 특검 이제 일반 검찰에서는 직위원에 대해서 재척, 회피, 기피 이런 건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마 특검 분명히 할 겁니다. 기피 신청도 하고 또 직위원 재판부를 수사도 하고. 그렇죠.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해야죠. 특검이 지금 공소유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소 유지하면서 그렇죠. 그 재판부로부터 재판받을 수는 받을 수는 없어. 없지 않습니까? 말이 되네. 수사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재판 받느냐. 그걸로 기피 신청 사유를 삼겠네요. 아마 조은석 특검이 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은석 특검도 충분히 이런 생각하리라고 저는 봐요.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겠네요. 돌아가죠. 수사에 우선 당연히 돌아가죠. 기피 신청해야 되는데. 내가 공소유지원 나가 기소한 사건을 공소유지원 판사 내 수사 대상이 된다. 동시에 그럼 또 그건 말이 안 나가라 되지. 해야죠. 말이 안 되지.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이유면. 자연스럽다. 너무 자연스럽고 또 네. 법사에서 쫓아내고. 저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가지고는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는데. 내 수사 대상이다 이거죠. 나는 저 사람을 수사하면서 또 내 재판에 공판 검사를 어떻게 그렇죠. 예. 공판 재판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렇죠. 이해 충돌이 생기겠죠. 아니면은 재판부가 위축될 수 있지 않느냐. 내 수사 대상이어서. 그러니까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나가달라. 이거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그죠? 법사에서 또 쫓아낼 겁니다. 우리 두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전에 하여튼 노상원은 저희가 수첩은 봤는데 수사가 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내용이. 저희들이 또 못 들어봤어요. 그죠? 예. 그 내용이 진짜 흉악한 내용인데. 노상원 수첩, 노상원이 이 수사의 내란의 기획자이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가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 훨씬 더 국정농단, 그러니까 뭐 김건희까지 그렇죠. 이어지는 이런 것까지 네.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저기가 진짜 같은데. 저기가 진짜예요. 특검이 발족한 이유가 이제 각 기관, 그러니까 검찰이든 경찰이든 자기들 약점이 될 부분을 수사를 잘 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런 걱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특검이 이제 모이면 모든 기관들이 했던 내란 상황에서 했던 일들이 엄정하게 수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노상원 수첩 같은 경우가 특검으로 인해서 외환 유치라든지 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어서 사실 특검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저 특검의 임무가 굉장히 막중하네요.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노상원이가 네. 이 내란의 핵심 인물이죠. 그러니까요. 예. 속살이에요, 저기가 내란에. 속살이에요. 예. 우리가 그럴 거라고 짐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요. 조 특검의 이제 해야 될 진짜 임무죠. 저게 가장 중요한 임무 같습니다. 예.
오히려 김용현 전 장관은 웬만한 건 드러난 것 같고 네. 노상원과 주고받은 게 뭔지가 잘 안 드러났는데 그렇죠. 노상원은 전체가 지금 안목 속에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직연 재판부도 올해는 못 버틸 수 있겠네요, 그죠? 그거 며칠 안에 기피시지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것 같네요. 예. 내가 수사하고 있는데 저 사람한테 어떻게 재판을 받아?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지. 예. 어. 아마 우리 조 특검이 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못했으면 우리들이 하는 이 방송을 듣고 아마 캐치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신 김에 어제 대북 송금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대북 굉장히 중요한 반전인데 대북 송금이 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돈을 줬는데 그건 이재명을 위해서 준 것이다. 네. 이렇게 주장해 왔었어요. 근데 그때 북한 돈을 줄 때 그 해당 사업을 같이 했던 KH 그룹의 배상윤 회장이 SBS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나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이재명 몰라. 쌍방울하고 사업한 거야 그거는.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그러면서 그러면 쌍방울 회장이 거짓말 했을 가능성이 확 부각되는 거 아닙니까? 의심해 왔지만.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뭐가 튀어나왔냐면 저 분을 구명하려고 그 대통령실하고 그리고 여당의 의원 그 거간 역할을 했던 조모 씨라는 사람은 권성동 의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과 뭐 40억을 얘기했다는 이런 주장하는 그 자신들만의 녹취도 있나 봐요. 예. 이렇게 새로운 이게 말하자면은 만들어진 날조된 사건이라는 의혹 제기가 딱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송금 사건이 우리 정치 검찰 뭐 TF에서도 계속 이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법사에서 대북 송금 특검도 지금 발의된 상태인데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배상윤 진술. 배상윤이 이번에 SBS에 했던 진술과 일치된 진술이 옛날에 김성태 수양 엄마 수양 엄마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냥 이 무시된 상태였는데 수양 엄마의 진술과 배상윤 진술이 일치된 상태요. 거죠. 또 방금 말한 대로 그런 야합 이렇게 권 의원 그다음에 권 의원의 진술 녹취했다는 내용 또 윤모 아무개 특보 그런 녹취록에 나온 내용들을 대통령실 특보 윤석열의 이게 모든 게 사실이라면은 일단 녹취는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고 이것은 즉시 수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재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수사를 착수하고 이렇게 되면 이화영에 대해서는 아마 재심 사유가 될 겁니다. 재심 사유가 되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아니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던 것과 정반대된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화영은 재심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한 무죄가 되는 거죠. 이거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이 사안을 검찰이 만약에 진짜로 날조한 거라면은 거기에 참여했던 검찰도 그렇죠. 검지사도 구속이 돼야 되고 이걸 거간했던 사람도 구속이 돼야 되고 이게 이제 어마무시한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사건. 어마무시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특검이 발동해야 되겠죠. 이 현재 검찰 맡겨놓을 수 없고. 엄청나게 게이트급 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그저께부터 등장한 그 주장하는 사람들대로 그림을 새로 그리자면 그 사람 주장들이 맞다면 이재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내려고 북한 사업하던 사업자 하나를 데려와 가지고 그 돈 자기들 사업 때문에 북한에 줬는데 이거 이재명 때문에 준 거라고 말해 해서 조져서 그 사람 진술을 바꾸고 그와 반대될 진술한 사람은 이제 못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거 우리가 상황이 불릴 때마다 전화해서 뭔가 거래를 해보려고 하고 그 안 들어온 사람한테는 야 너도 이재명한테 돈 줬다고 해라고 하는 그런 회유 혹은 거래가 있었고 이 가운데는 검찰에 있는 거 검찰이 이 일을 왜 합니까? 윤석열 쪽에서 지시를 했으니까 했겠죠. 만약 했다면. 이거 지금 경천 동지 할머니. 대북 송금 사건은 사실상 그것도 이제 김성태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기가 돈을 준 것이 왜 줬고 리오남을 만나 줬다는 건데 그냥 나는 북한에 내가 줬고 그걸 다 보고하고 이화영하고 얘기하고 다 이재명하고 다 얘기했어. 이제 이렇게 사실상 진술밖에 없는 것인데 김성태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들어오면서 들어왔죠. 갑자기 들어오죠. 도망갔다가 들어왔죠. 그렇죠. 그게 내부적으로 서로 조율이 됐을 거다. 이제 검찰과. 이렇게 검찰과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 지금 저런 상황을 보면 이미 그렇게 조율을 하고 검찰과 조율을 하고 들어와서 김성태가 허위 사실을 얘기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 거의 명확해 보이거든요. 그럼 거짓말로 날조해서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거에 못 나오게 하려고. 네. 그래서 정권을 가져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말하자면 엄청난 사건이죠. 그 엄청난 사건이고 이 사건 수사를 했던 검사들, 그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한 그 위법한 수사 사건 조작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이라도 어떻게 됐는지 대검 법무부 나서가지고 들여다봐야 되고 감찰이라든가 수사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 지금 그 법무부 대검이 제대로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 검찰 정말 청산과 관련해서 뭐 들여봐야 된다.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죠. 예, 이재명 사건을 날조해서 검찰이 사건을 날조해가지고 이재명을 출마하지 못하게. 그렇죠. 그래서 야당을 사실은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정권을 이어가려고 했던 그런 사건의 대표격이죠. 이게 사실이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방은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나와서 입장 표명도 하고 감찰에도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기에는 난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대북 송금 특검 발의했던 것을 빨리 통과해서 이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이걸 밝혀서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이 전부 사실이라면은 이화영은 당연히 재심을 해서 무죄가 선고가 돼야 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렇게 그리고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사건이 뭐 그냥 무죄가 되는 거죠. 기소 자체를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인데 지난번 저도 오늘 보도를 봤더니 2번인가 접촉을 하잖아요. 근데 첫 번 접촉 시기는 연어술 파티로 검찰이 궁지에 몰릴 때입니다. 두 번째 할 때는 리호남을 필리핀 마니라에 써서 본 사람이 없다. 본 사람이 없다. 아주 더 궁지에 몰릴 때죠. 그러니까 배상윤 회장하고 이제 접촉한 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배상윤의 진술이 필요했던 시점이죠. 두 번 다 네. 배상윤의 진술이 있어야지만이 검찰을 이렇게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쌍방울 회장의 진술이 흔들릴 때 말하자면 그 양반 주장 하나밖에 없는데 한 명 더 보강해 주라 이제 이럴 그렇죠. 때가 그 필요할 사람 하나 때였어요. 지금 예. 쌍방울 회장 지금 진술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또 없어 보강해 줄 사람이 배상윤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사건을 조작하고 진술을 저렇게 조작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이 만일에 저렇게 대구 송금 사건에서 배상윤 상대로 저렇게 했다면 그럼 저 사건만 그렇게 했겠는가?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죠. 윤석열 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 이 사건 수사를 했던 전반을 다 들여다봐야 된다. 그것이 정치 검찰의 해체다. 이재명 관련한 수사는 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맞아요. 수사는 다 그렇다고 봐야 돼요.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요. 예. 대장동도 제가 진짜 대장동 처음 나올 때부터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아니 이거는 지자체장이 엄청난 성과를 거뒀는데 이거를 죄로 만들었네? 이건 또 검찰 혼자서는 못해요. 언론이 도와줘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성남 FC 이런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지자체장의 적극 행정을 단죄한 겁니다. 그것도 성과를. 그것뿐만 아니고 김용 전 부원장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모든 사건들은 그렇죠. 사실상 유일하게 유동규 같은 사람 진술자 하나 이렇게 그렇죠. 꼬셔가지고 쌍방울 하나 꼬신다든가. 그렇죠. 그런 식이에요. 유동규 진술 하나 꼬시고 쌍방울 김성태 하나 꼬셔서 아예 사건을 흙을 배우로 약한 고리를 차단해서 그렇습니다. 예. 너의 죄를 감화해 주겠다. 예. 안 그러면 크게 이제 감옥에 가거나 크게 단죄 받을 약점이 있는 그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너 살려줄 테니까 그런 정황이 있잖아요. 너 살려줄 테니까 이거 진술 이렇게 해.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의한 정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인정 안 하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해왔냐면 자 유동규 김성태 의원님도 화날 수 있지. 그렇죠. 김성태 유동규 진술을 빼고 그걸 얘기하면 다 물결 자연스럽다. 변호인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넣고 보면 부자연스럽게 많은데 왜 유죄 판결을 자꾸 나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애들이 그 사람들이 진술이 거짓말이다라고 딱 생각하고 하면 다 물결이 맞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사실이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말이 안 맞고 저기서도 말이 안 맞는데 계속해서 유죄 판결을 내고. 우리는 이번에 이제 배상윤의 진술 그리고 또 배상윤과 접촉했다는
녹취록 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을 전반적으로 한번 맞습니다. 이 스크린할 예. 명분과 근거가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각종 거론되는 사건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예. 그런 사건들이었거든요, 전부 다. 근데 어떻게든 죽이려고 해왔고 예. 항상 신기했어요, 안 죽는 게.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어떤 지자체장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그걸 숨기지. 그게 전부 다 치적으로 다들 그러니까. 홍보가 되는 것들을 건드린 맞아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의 수사는 뭔가 문제가 있다. 대북 송금도 얼마나 볼수 웃깁니까? 제3자 뇌물죄. 그러면은 이재명의 이익은 그 북한 김정은의 이익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형제인가? 진짜 그 들여다볼수록 야. 진실이 언젠가에게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된 근데 겁니다. 검찰권이라는 것이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구조예요. 수사와 기소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죠. 검찰권을 그냥 막 끝까지 사용하면은 저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언론이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언론이 같이 도와주는 거죠. 네. 언론이라는 것은 취재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일방적이기 때문에 저런 구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법조, 특히 법조는 검찰 출입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검찰 주는 것만 받아먹으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검찰 프레임으로만 계속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검찰에 맞춰서 잘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이 조금 주는 것이 특종이 되고 자기 실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결탁이 돼 있는. 그래서 그런 제가 구조입니다. 그거를 지금 다시 해야 되는 이유가 검찰개혁 입법을 해야 된다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지금 여실히 드러난 거고,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공보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고검 공보실에서 하는데 특검보가 검찰 마크 뒤에 붙이고 지금 브리핑하고 있거든요. 내란 특검은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내란을 종식시키고 그 이 내란 범죄자들을 단죄하기 위해서 출범한 국민의 열망 속에 출범한 특검인데 검찰 마크 달고 박세영 고검장 브리핑할 때하고 똑같은 화면이 나오고 있다. 그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그 장소에서 그럼 검찰 마크를 치울 수 있도록 뒤에 뭐라도 붙이고 나와라. 그러네요. 내란 특검이라고 붙여야 되겠네. 네, 그 모두 전환을 빨리 하시라. 지금 조은석도 검사가 아니고 그 특검보들도 검사가 아닙니다. 근데 검찰이 수사하는 것처럼 저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간도 그렇다 보니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대특검보가 나와서 우리 윤석열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모두 전환을 하고 검찰이 아닌 내란 특검으로 다시 거듭나라.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날카로우시네요. 조은석 특검이 이것을 좀 명심할 겁니다. 아니 그거 맞죠? 맞는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검사로 돌아가서 지금 수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가 공간이 검찰청이라고 해서 검사의 자격으로 수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는 얘기다. 맞네요. 국민이 부여한 내란 특검의 자격으로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게 판을 바꿔야 되겠네. 붙여야 되죠. 다른 붙여야 거. 되겠네. 네. 예. 빨리 간판집에 가가지고 특검한테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그걸 간판 하나 맞춰줘야 돼. 간판집에 가가지고 백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